KF-11 동체 중앙 파일런에 매달려 있던 대형 미사일 하나가 분리됩니다. 부스터로 거침없이 상승하던 이 미사일은 부스터를 분리하고 이중모드 램젯으로 상승과 가속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중모드 램젯이 종료되고 활공비행으로 날아가던 이 미사일은 이윽고 하강을 시작하고 이중모드 램젯이 다시 점화됩니다. 초저고도로 수면 위를 비행하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처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목표물이었던 전투함을 타격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실제 발사 시험이 아니라 2026년 2월 19일 현대로템이 공개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의 컨셉 영상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 미사일을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HCM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하 편의상 KHCM으로 부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해군 관계자가 봤다면 그리 유쾌하지 못했을 영상이죠. 북한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주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이미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무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올해 2월 공개한 영상 속 미사일은 단순한 지상 타격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대형 수상 전투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로 묘사됐습니다. 영상 속 극초음속 미사일의 임무와 운용 방식을 따라가 보면 잠재적인 억제 대상이 북한 연안 전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전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질 부분은 미사일 한 발의 성능보다 발사 플랫폼, 즉 KF-11의 숫자와 위치일 것입니다. 지상 발사대는 위성과 정찰 자산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지만 전투기에 탑재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KF-11이 여러 기지에서 동시에 출격하고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해상 초계기, 위성, 무인 정찰 체계로부터 표적 정보를 지원받는다면 중국 해군은 KF-11 한 대를 단순한 제공 전투기가 아니라 고가치 전투함을 위협할 수 있는 이동식 장거리 발사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KHCM을 미국, 일본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 미사일망의 일부로 규정하며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적으로는 영내 군비 경쟁과 전략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공군기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해상 감시 체계를 우선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대 방공망과 장거리 공대공 전력, 전자전, 위성, 무인 정찰 체계를 강화해 KF-11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겠죠. 태평양 함대가 활동하는 동해와 북서 태평양에서 극초음속 대함 타격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러시아 역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장이 KF-11 수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러시아는 이를 미국 동맹권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무기라고 비판하고 군사적으로는 함대의 분산 운용과 방공, 전자전 강화, 발사 플랫폼에 대한 장거리 요격 능력 확충으로 대응하려 할 것입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더 이상 지상전 중심의 전구가 아니라 자국 해군의 활동 반경과 생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장거리 타격기지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의미를 가진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과연 KF-11이 실제로 탑재할 수 있을까요? 해외 전문 매체의 추정에 따르면 길이 약 8.7m, 발사 중량 약 2.4톤에 달하는 지상발사형 하이코어는 KF-11 보라매에 탑재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이런 녀석을 어떻게 KF-11에 매달고 다닌다는 뜻이지? 라는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해외 군사 매체 Army Recognition이 KHCM에 대해 분석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살펴본 뒤 지상발사형 하이코어와 공중발사형 KHCM의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대로템은 2026년 2월 19일 영상을 통해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 개념을 처음 선보이는 한편
지상 발사형 하이코어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의 개발 성과도 함께 조명했다. 이번 공개는 해양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스크램젯 기반 타격 체계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상에는 실제 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기지 않았으며 공중 발사형의 운용 개념을 시각화한 애니메이션이 제시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스크램젯 기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파생형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발표는 고속 해상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 추진기관, 유도체계, 미사일 생산 기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칭 KHCM으로 알려진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은 지상발사형 하이코어 체계에서 파생된 별도의 형상으로 제시됐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중발사형은 지상발사형에 적용된 단간 연결부 구조를 제거하고 공중발사 환경에 최적화된 단일 부스터를 적용하여 구조적 차별화를 이루었다. 또한 지속적인 극초음속 비행 시 장거리 순항을 지원하기 위해 더 큰 날개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사일이 스크램젯 추진 순항 단계로 전환한 이후 효율과 사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기역학적 개선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방산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K2 전차를 비롯한 기갑 차량 생산업체로 잘 알려진 현대로템은 체계 통합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추진기관 및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기술력을 제공하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연소 안정성, 열방호, 유도, 제어 통합을 포함한 극초음속 기술의 첨단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최고 난이도로 분류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분야에 본격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HCM의 핵심은 스크램젯 추진기관이다. 예측 가능한 고고도 포물선 궤적을 따라 비행하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스크램젯 추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내 비행을 지속한다. 스크램젯은 초음속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압축해 효율적인 고속 연소와 장시간 동력 순항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비행 특성 덕분에 KHCM은 비행 중 역동적인 기동이 가능해 첨단 방공체계의 요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는 글로벌 극초음속 대함 무기 경쟁이 심화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은 DF-21D와 DF-26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HGV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마하 8 이상의 속도를 내며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에서 발사 가능한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실전 운용 중이다. 미국도 새롭게 부상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 발사형과 해상 발사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인도 역시 지상 및 해상 타격 임무를 목표로 브라모스2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해전에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지니는 작전적 가치는 매우 크다. 극초음속 비행은 속도 자체만으로도 방어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수초 단위로 제한시키며 대기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동할 수 있어 탄도 무기에 비해 비행 궤도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스텔스 성능과 저고도 비행에 의존하는 아음속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과는 달리 극초음속 무기 체계는 매우 빠른 속도와 유연한 비행 궤도를 동시에 제공한다. 전투기에 통합될 경우 작전 반경 확장과 유연한 전력 운용이 가능해져 고정식 발사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의 위협이 존재하는 해역 깊숙한 곳까지 해상 타격 능력을 투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타격 능력 확보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적대적 대형 수상 전투함에 대응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 F-15K나 향후 전력화될 KF-11 보라매 같은 전투기가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유사시 필요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대로템과 협력기관들은 하이코어를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파생형 개발을 가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첨단 극초음속 순항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소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려 노력하고 있다.
영내 해군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HCM이 가져올 전략적 파급력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해양 전구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의 해양 전략과 군사적 계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KF-11 보라매가 왜 그렇게 중요한 플랫폼인지, 그리고 F-35의 우수한 전투 성능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KF-11의 주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산 전투기 F-15K에 KHCM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과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KHCM의 주권적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문제로 당초 일정에 제동이 걸렸으나 방위사업청이 취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재추진 절차를 진행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공대함 유도탄2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F-11 보라매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에게 돈까지 지불해가며 전투기 통합을 허락해달라고 읍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KF-11 보라매에 KHCM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발사형 하이코어와 공중발사형 KHCM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실전형 미사일이라기보다 스크램젯 엔진과 흡입구, 연소 안정성, 열 방호 같은 핵심 기술을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한 기술 실증기에 가깝습니다. 지상에서 정지한 상태로 발사되기 때문에 스크램젯이 작동할 수 있는 고도와 속도까지 비행체를 가속할 대형 부스터와 단강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 전투기 F-15K가 아닌 KF-11에 탑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공중발사형은 출발 조건부터 다릅니다. KF-11이 확보한 고도와 속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컨셉 영상에서도 다단계 부스터가 아닌 단일 부스터와 더 큰 날개가 적용된 형상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이코어를 소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이코어에서 검증한 스크램젯 기술을 가져와 KF-11 탑재용 미사일을 새로 설계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를 완성하는 것과 별개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KF-11 기체와 KHCM 사이의 무장 통합 과정입니다. 미사일 본체를 소형화하는 것은 물론 전용 파일런과 이젝터, 전기 인터페이스, 무장관리 소프트웨어, 비상 투하 기능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축소 풍동 시험과 컴퓨터를 이용해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의 움직임과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는 전산 유체 해석으로 항력과 진동, 기체 하중을 확인하고 지상 장착 시험과 장착 비행 시험, 안전분리 시험, 부스터 점화 시험, 실제 발사 시험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무장 통합은 독립된 개발 사업에 가까울 만큼 많은 시험과 비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운용 방식도 중요합니다. KHCM이 장거리에서 이동하는 표적, 예를 들어 전투함을 정확하게 타격하려면 KF-11의 레이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성과 해상 초계기, 조기 경보기, 무인기, 함정과 지상 지휘소가 표적의 위치를 계속 갱신하고 미사일에 전달해야 합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KF-11에 매달리는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한국군 감시정찰 체계와 연결되는 공중발사형 해양 타격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11에 KHCM 몇 발이 탑재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종 크기와 중량, 항력, 파일런 허용 하중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KF-11을 기준으로 보면 대형 KHCM 한 발과 최소한의 자위용 공대공 무장, 필요할 경우 외부 연료 탱크를 조합한 특수 임무 구성이 현실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KHCM을 탑재한 KF-11은 호위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투사한 뒤 이탈하는 장거리 타격 플랫폼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KF-11보다 더 크고 탑재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 즉 F-15K를 기준으로 KHCM을 통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방안인데요.
KHCM은 KF-11의 탑재 한계를 기준으로 공통탄을 먼저 개발하고 우리가 무장통합 자료와 시험 결과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KF-11에서 전력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 F-15K에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KHCM 미사일 본체를 두 종류로 만드는 대신 공통 미사일의 파일런과 소프트웨어, 안전분리 시험 패키지만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KHCM을 F-15K에 통합하는 경우 가장 큰 실익은 조기 전력화와 2발 이상의 KHCM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F-11보다 많은 숫자의 KHCM을 투발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항속거리와 탑재 능력이 뛰어난 F-15K를 보조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나쁜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F-15K 성능 개량에는 미국산 임무 컴퓨터와 무장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미국 정부 및 업체의 기술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HCM을 통합하려면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와 보잉의 협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향후 KHCM을 유지, 개량하고 재인증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종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KHCM을 F-15K에 통합시키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KF-11과 마찬가지로 F-15K에도 KHCM을 한 발밖에 탑재할 수 없다거나 보잉이 지나치게 높은 통합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KHCM 내부의 추진, 유도, 탐색기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입니다. KHCM을 개량할 때마다 미국 정부와 보잉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거나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만든 테스트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권적 운용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F-15K 통합을 과감히 포기하고 KF-11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HCM의 진정한 의미는 마하 6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 해군의 접근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장거리 독침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독침을 어느 전투기에 어떻게 통합하고 개량할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될 때 KHCM은 KF-11의 초강력 독침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